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 작은 기기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4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콩고에서 캔 코발트, 호주에서 채굴한 리튬, 대만에서 깎은 반도체 칩, 그리고 중국 공장에서 최종 조립됩니다. 만약 이 거대한 사슬에서 단 하나의 고리만 끊어져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시스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탄생부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급망 대전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단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멈추고 컨테이너 운임이 10배 넘게 치솟고 마트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어도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란 간단히 말해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역할을 나누어 참여하는 거대한 분업 네트워크입니다. 원자재를 캐는 나라, 소재를 가공하는 나라, 부품을 만드는 나라, 조립하는 나라,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나라가 각각 다릅니다. 이 정교한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제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스템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그리고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공급망 위기,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공급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처럼 복잡하게 엮이게 된 것은 사실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출발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비교우위라는 경제학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혁명적인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각 나라가 모든 것을 다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가장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교역을 통해 구하면 모두가 이득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우위론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반도체를 잘 만들고 베트남은 유류 생산 비용이 낮고 브라질은 농산물 생산에 유리하며 독일은 정밀기계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서로 교환하면 전체적인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이 이론이 현실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1947년 GATT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체결되면서 국가 간 관세 장벽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차례의 다자간 무역 협상을 통해 평균 관세율은 40%에서 4%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GATT를 대체하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합니다. WTO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고 회원국들은 서로의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13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저임금 노동력 시장이 세계 경제에 편입된 것입니다. 중국의 노동자 임금은 미국의 20분의 1 수준이었고 이것은 전 세계 기업들에게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 공정을 잘게 쪼개서 가장 효율적인 나라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과 마케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핵심 부품은 일본과 한국에서, 조립은 중국의 선정과 동관에서, 원자재는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조달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 세계화의 흐름은 거침없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전 세계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서 60%까지 치솟았습니다. 컨테이너 해운의 발전과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이 이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스마트폰을 예시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원자재 채굴입니다. 스마트폰 하나에는 약 30가지 이상의 광물이 들어갑니다.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은 칠레와 호주에서, 코발트는 콩고민주 공화국에서, 히토류는 중국에서 주로 채굴됩니다. 탄탈럼이라는 금속은 콩고의 분쟁 지역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분쟁 광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재 가공입니다. 채굴된 원자재는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리튬은 중국에서 배터리 등급으로 정제되고 실리콘은 일본에서 반도체 웨이퍼로 가공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핵심 부품 제조입니다. 반도체 칩은 네덜란드 ASML이 만든 노광 장비로 대만 TSMC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은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어지고 카메라 모듈은 일본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기반으로 제작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최종 조립입니다. 이 모든 부품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의 거대한 조립 공장으로 모입니다. 폭스콘이라는 대만 기업이 중국에 운영하는 공장에서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에도 수십만 대의 스마트폰을 조립해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물류와 유통입니다. 완성된 제품은 컨테이너선에 실려 전 세계로 배송됩니다. 전 세계 무역의 80% 이상이 해상 운송으로 이루어지며 수에즈 운하나 말라카 해역 같은 좁은 해상 통로가 전체 물류의 병목 지점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경영 철학이 바로 적시 생산 방식, 영어로 just in time이라 부릅니다. 재고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공급받는 방식인데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멈추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2021년 수에즈 운하에서 에버기브노가 좌초했을 때 전 세계 무역이 일주일 넘게 마비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중국 공장이 멈추면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 수백 개인데 단 한 종류만 없어도 완성차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글로벌 공급망은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극한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 양면의 칼과 같은 시스템인 것입니다. 지금 이 글로벌 공급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전면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ASML의 최신 노광 장비,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이 모든 것이 중국으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미국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첨단 기술은 곧 군사력이고 중국에 기술을 주는 것은 잠재적 적국의 무기를 강화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히토류 수출 규제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 터빈, 첨단 무기 시스템의 필수적인 히토류의 7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강력한 반격 수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바로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입니다. 리쇼어링은 해외로 나갔던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은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며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미국 본토에 짓고 있습니다. TSMC가 애리조나에,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프렌드쇼어링은
우방국끼리만 공급망을 구성하는 전략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유럽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또 다른 블록이 형성되는 구도입니다. 세계가 두 개의 공급망으로 쪼개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의 규제 때문에 최신 장비를 중국 공장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미국에는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어 막대한 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를 중국에서 많이 조달하고 있는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역할을 분담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이 시스템은 비교 우위론에 기반하여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확대 속에서 발전했고, 덕분에 우리는 저렴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의류, 식품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이 이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극한의 효율성은 동시에 극한의 취약성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장이 멈추고 수에즈 운하 사고로 물류가 마비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식량 공급이 흔들린 것이 그것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이 시스템의 근본을 바꾸고 있습니다.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으로 세계는 두 개의 공급망 블록으로 나뉘어 가고 있으며 한국은 그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 모두 공급망 재편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공급망 위기, 탈중국, 리쇼어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제 상식 시리즈를 마칩니다. 인플레이션부터 금리, 환율, 국채, 그리고 오늘의 글로벌 공급망까지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